그대가 나를 사랑한들 무엇하리. 내가 그대를 사랑한들 어찌하리. 그대를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는 이 아픔. 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뭔가 애련함이 느껴지는 이 시는 작품 속에 나오는 시의 일부인데요. 주인공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이화숙 작가님의 단편소설 슬픈 직녀입니다. 이 작품은 제목이 암시하듯 한 여인의 첫사랑이자 정열적인 사랑, 그리고 마지막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슬픈 직녀를 만나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 오로라와 함께 해주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슬픈 직녀 이화숙. 버스 정류소 앞에 유리창문으로 가려진 건물에는 약국, 편의점, 미용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벚꽃들이 만개하게 동공을 열고 피어 있어서 정류소는 화국 같았다.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는 인파가 차에 오르내리는 곳.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오약국에 찾아드는 손님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건물 주인은 오약국이 약을 많이 팔아 짭짤한 수입을 올리는 줄 알고 가게 세를 비싼 가격에 임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싼 한약을 조제하는 손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약값을 할인해서 팔고 나면 실제로 미연의 손에 쥐어지는 수입은 판가름하기가 어려웠다. 조제실이라고 쓰여진 좁다란 유리 칸막이가 오미연이 손님에게 처방을 조제하는 곳이었다. 벽면의 진열장에는 제약회사의 상표가 붙은 소화제, 두통약, 진통제, 바퀴벌레약, 여성용 패드, 아기 기저귀까지 각양각색으로 갖춰져 있었다. 약국 문이 열렸다. 약국 앞에서 나물과 과일을 파는 박노인이었다. 깡마른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데 77 사이즈는 되어 보였다. 풍덩한 옷은 닳고 닳았다. 허리에 전대를 차고 입은 풍덩한 검은 바지가 빈약한 그녀의 다리를 가려 모습은 남루했다. 오 약사, 바카스 한 병 주시오. 미연이 냉장고에서 바카스를 꺼냈다. 물이 송글송글 맺힌 시원한 바카스를 툭 따서 박노인에게 건넸다. 양집 입만 쐬고 물건을 팔았더니 목이 마렵지 뭔가. 시원한 게 들어가니 갈증이 풀어지네. 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 괜찮소. 이빨이 시원치 않아서 찬 걸 많이 먹으면 이가 시리다오. 이틀 전에 잇몸에 해넣은 틀니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건은 많이 파셨어요? 에그, 꽃들이 피었다고 너나 없이 차 몰고 구경 떠나니 뭔 놈의 장사가 되겠어? 여기 앉아서 보고 있으면 주말에는 밑으로 내려가는 차들이 도로에서 주차하다시피 느리게 움직여요. 그놈의 벌떼들은 어디서 몰려드는가 바글거려서 원. 꿀만 따라오면 좀 좋아. 내 얼굴 위에서 윙윙 날아들면 침이 쏘일까봐 겁이 나서 밖에선 바카스를 맘 놓고 마시지 못하고 여기서 마시려고 들어왔지. 박노인은 드링크젤을 다 마시고 뚜껑을 닫은 뒤 빈병 버리는 곳에 넣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밖으로 사라졌다. 미연은 제2대 약대를 졸업한 뒤 30대 중반이 되도록 혼자였다. 미연은 약을 환자의 체질에 맞게 잘 조제했다. 그리고 아픔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기도 하고 아픈 속마음을 끄집어내어
나름대로 위로해 주기도 했다. 인근에서 오약국은 명성이 자자했다. 양약을 주로 취급하지만 한방도 갖추어 놓았다. 미연은 한방에 매료되어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다. 체질마다 다른 약을 조제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행 공부를 틈틈이 하고 있었다. 오약국을 찾는 사람들은 다양했다. 아이 엄마, 피로에 지친 세일즈맨, 양복 입은 신사, 까맣게 그을린 공사장 늙은 인부들까지. 해가 어슴풀에 저물고 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승객들의 모습도 약국 유리에 비쳐 선연하게 보였다. 출입문이 열렸다. 남자 손님이 들어왔다. 무엇을 드릴까요? 자주 오는 사람이었다. 얼굴은 희고 검은색 체크무늬 양복에 흰 와이셔츠를 받쳐 입은 40대 후반의 남자. 아담한 체구였다. 구두는 볼이 넙죽하게 벌어졌고 얼마나 닦고 닦았는지 번쩍번쩍거렸다. 바카스와 쌍화탕 그리고 두통약을 주세요. 얼굴빛이 그리 생기 있어 보이지 않는다. 미연이 그에게 건강에 대해서 아는 척하면 그는 약을 팔기 위한 낭설로 들을지도 모른다. 망설이다가 말하지 못했다. 그가 주문한 약들만 봉지에 차례차례 담았다. 약보다는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라는 말을 할까 생각도 했다. 섣불리 아는 체 하면 그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수하게 그녀의 설명을 들을 것 같지도 않았다. 얼마지요? 2,000원이에요. 그는 바지 주머니를 뒤척이더니 지갑을 꺼내 들었다.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2장 꺼내 미연에게 건네주었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는 출입문을 스르륵 열고 나갔다. 깔끔해 보이기는 했지만 엄습하고 경직된 외모였다. 찬바람이 일렁이듯 황량해 보였다. 자주 드나드는 손님들은 옷만 색다르게 입고 있어도 관심을 표명하곤 했다.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들어오자마자 한마디 했다. 약사님, 오늘은 머릿결이 곱고 아름답네요. 고마워요. 무엇을 드릴까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하루분만 주시겠어요? 그래요. 잠시 기다리세요. 이렇게 미연의 하루하루는 지나갔다. 3일 후 황량해 보이던 그 사람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퇴근을 했는지 서류 가방을 들고 몹시 얼굴이 초췌해서 미연에게 물었다. 피로 회복제는 어느 것이 좋은가요? 아침이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곤해서요.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리니. 약을 조제해 드릴까요? 아니요. 보험카드를 갖고 오지 않아서요. 의료보험증을 제시하면 비싼 값을 지불하지 않고 약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는 가끔 나타나서는 유명 제약회사 제품만 구입해 가는 것이었다. 그러한 그의 행동을 미연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요즘 들어 자주 오시네요. 제가 몸을 돌보지 않아서 그런지 자꾸 약에만 의존하게 되네요. 그 뒤로 얼마간은 발길이 뜸했다. 그리고 달포가 지나서 다시 찾아왔다. 아마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얼굴은 지난번처럼 몹시 초췌해 보였다. 무늬가 세련된 하이칼라 넥타이는 와이셔츠 중간을 이탈해서 비뚤어지게 매어 있었다. 그는 덥석 소파에 주저앉았다. 잠시 후 소파에 앉은 채로 입을 열었다. 약사님, 의료보험 되지요? 물론이지요.
보험증 갖고 오셨으면 컴퓨터에 입력하게 이리 주세요.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사진첩처럼 빳빳하게 코팅된 의료보험증을 꺼내서 미연에게 제시했다. 왜 여태껏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제약회사에서 파는 시럽과 알약이 조제 약값보다 훨씬 비싼데. 몸이 아파도 어지간해선 약 먹는 걸 싫어해서 제대로 보험카드를 챙겨가지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는 봄에 몹시 민감한 남자인 것 같았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한쪽 팔을 쓰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보험카드를 펴본 미연은 그의 이름을 그제서야 알 수 있었다. 52년생 용띠, 성명은 성우현. 성우현이라는 이름 아래에 아들 민수와 딸 민경의 이름만 있었다. 세 사람만 카드에 올라 있었다. 아내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주소는 미연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아래층으로 거주지가 되어 있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는데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현과 마주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댁 주소가 만석공원 너머에 있는 진명아파트 605호로 되어 있네요. 그건 왜요? 그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주소는 왜 물으시죠? 저도 그 아파트 705호에 살고 있거든요. 앉아있던 그가 일어서면서 반가움을 금치 못하는 눈빛으로 미연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반갑습니다. 저도 그래요.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요즘에는 위층과 아래층이 누가 사는 줄도 모르니 말이에요. 그 남자는 처음과는 다르게 부드럽고 쾌활한 표정으로 미연에게 말을 건넸다. 미연은 평상시에 남자들에겐 관심 따위도 없었다. 165cm의 적당한 키에 긴 생머리가 개미 같은 허리선까지 덮었다. 정장을 받쳐 입지 않고 청바지와 흰 면 티셔츠만 간편하게 입어도 세련되고 깔끔해 보이는 외모였다. 뽀얀 흰 피부가 계란형인 얼굴을 받쳐주었고 붉은색 루즈 하나로 입술에 포인트를 주면 그녀의 외모 치장은 끝이었다. 결혼하셨어요? 아직 미스예요. 왜 여태껏 젊고 싱싱한 남자들은 아름다운 꽃을 가까운 데 놔두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우현은 제법 너스레를 떨며 그녀의 마음을 매혹시켰다. 미연은 의료보험 카드에 그의 아내 이름이 없어서 내심 궁금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내 얘기 따위는 꺼내지 않았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두 사람은 나날이 가까워져 갔다. 그가 약국에 오면 바카스를 꺼내주기도 하고 벚나무 아래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주기도 했다. 그녀는 그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약국 앞에서 서성거렸다. 어느새 미연의 버릇이 되어버렸다. 약국에 손님이 들어와서 약을 조제해야만 할 때도 계속 밖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다. 그는 늘 정해진 시간에 버스에서 내렸다. 그는 일과 가정이 우선인 사람이었다. 우현을 만나고 난 이후 미연은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잘 가지도 않던 미용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미용사 미스 정은 커다란 거울 속에 내비친 미연에게 말했다. 언니, 요새 연애하는가 봐. 안 하던 아이섀도우도 그리고 마스카라로 속눈썹도 새까맣게 치켜 올렸네. 얼굴이 계란형이니까 잘 어울린다. 어머나, 이것 봐. 얼굴이 붉어지고 있네.
미연은 긴 생머리를 늘 정수리 중간에 묶고 다녔다. 두상이 양파처럼 둥글둥글해서 머리 묶은 모습이 예뻤다.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한데 모아 묶어 길게 늘어뜨렸다. 긴 머리를 풀어 헤치면 나이가 실제보다 어려 보였다. 미스 정은 그녀보다 3살 어렸다. 그녀는 꾸밈없는 오약살을 잘 따랐다. 아니야. 그냥 변화를 주고 싶어서 그래. 진작 그렇게 변화를 넣으라고 내가 권할 때는 말을 안 듣더니만. 지금도 늦지 않았지 뭐. 누가 알아? 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지. 미스 정은 애인 있어? 애인? 언젠가는 나타나겠지. 난 언니처럼 출중한 외모도 아니라서 말이야. 할 수 있는 일은 미용 기술 뿐인데, 나이도 30이 넘었고, 내 인연은 어디에 있을까? 누가 섣불리 노처녀를 좋아하겠어. 하지만 언니, 사랑에는 나이가 없더라. 남녀가 사랑하면 4, 50년 연하하고도 웨딩 마치를 울리잖아. 젊은 여자가 이상하지? 뭐가 아쉬워서 허옇게 늙어버린 노인네하고 사랑에 빠져드는지. 어때서 그래? 두 사람이 사랑해서 만났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일인데. 언니는 그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사랑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뭐. 미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불쑥 튀어나와 버렸다. 우현과 14살 차이가 난다. 4, 50년보다는 적은 숫자이지만 그가 앞서서 살았던 시간만큼 그녀는 세상에 늦게 나와서 그와 만났을 뿐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에게서 미연은 아저씨처럼 푸근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단아한 그의 인격이 미연을 매료시켰던 것이다. 미연이 생각에 잠겨 있는데 미스 정이 말을 건넸다. 언니, 연한 갈색으로 염색해라. 여름도 다가오는데 언니처럼 표피가 두꺼운 머리칼은 여름에 답답하게 보여. 처음 보는 이미지가 좀 억세게 보일 수도 있거든. 그렇게 보이는 거 싫지? 글쎄, 생머리로 부드럽게 변화를 주면 누가 알아? 심플하고 멋진 남자가 프로포즈 할지. 미스 정이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미연에게 염색을 권유했을까? 미연은 그것이 자신의 얼굴에 어울릴지 어떨지 가늠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표피가 두텁기 때문에 여름에는 자다가도 머리 때문에 일어나기 일쑤였다.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끈끈한 땀과 열기 때문에 잠을 설치기 때문이었다. 미스 정, 머리를 자르지 않고서도 냉장고 속처럼 시원하게 머릿결을 식힐 수 있는 파마는 없을까? 물론 있지. 냉장고 속이 아니라 아마 알래스카처럼 얼어 죽을 정도로 시원할 거야. 미스 정, 언니 놀리면 못 써요. 설마 얼어 죽을 정도까지? 며칠 사이에 유머 감각이 꽤 는 것 같네. 칭찬이야? 칭찬 아니라면 머리에다 화풀이 하려고? 언니야말로 나 웃기지 마. 나 이래봬도 순진한 사람이야. 언니처럼 표피가 두껍고 숱이 많은 머리에 어울리는 파마가 지금 얼마나 유행하는지 알아? 그런 파마가 있어? 응, 매직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기계 파마가 있거든. 인건비를 포함하면 액수가 비싸긴 한데 언니에게는 서비스로 염색하고 같이 해서 7만 원에 해줄게. 어머, 뭐가 그렇게 비싸니?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도 갈등 생기는 걸. 언니, 진짜 후회 안 할 테니까 믿어봐. 어쩌다 한번 미용실에 들러서 머리 끝부분만 잘라내던 미연에게는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었다. 그래서 미연은 많이 망설였다. 하지만 아름다워지려면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겠지. 하지만 돈보다도 5시간씩이나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허비하며 기계 파마에 머리를 혹사시켜야 하는 게 더 끔찍했다. 하지만 내심 우연에게 잘 보일 수만 있다면 이만큼의 경비와 시간은 아끼고 싶지 않았다. 그래, 파마해줘. 미연이 생각 끝에 내린 결정에 미스 정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났다. 미연에게 가운을 입힌 뒤 미스 정은 갈색 염색약을 꺼내들더니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미연의 머리를 문질렀다. 염색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려. 매직 파마 시간까지는 지루할 테니까 언니 책 좀 보고 있어. 미연은 책을 보다가 꾸벅꾸벅 졸았다.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피곤이 몰려왔다.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니 숨통이 막혀왔다. 미연의 모습을 지켜보던 미스 리가 냉커피를 타서 가져왔다. 미스 리는 남의 집 생활에 이골이 난 모양이었다. 손님들 눈치 봐가면서 커피도 타고 음료수도 주고 말도 받아주면서 비위도 잘 맞추었다. 염색이 끝나고 기계 파마를 시작하는 미스 정의 손은 요술손 같았다. 아주 능숙한 솜씨였다. 헤어 기구를 씌운 미연의 머리에서 하얀 연기 같은 것이 흘러나왔다. 굴뚝에서 자욱하게 퍼져나오는 연기와는 다르게 아래로 퍼져나가는 스팀이라고 해야 할까. 열기로 붕 뜬 머리의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일까. 미스 정, 머리에서 연기가 나오네. 응, 언니. 질퍽하게 파마약 먹은 머리를 말리고 있는 거야. 기계 파마는 배추를 소금에 절인다고 생각하면 돼. 커다란 배추가 소금물에 절여지면 이파리와 대가 반으로 줄어들잖아. 아, 그렇구나. 힘들어도 좀 참아. 아름다워지려면 어쩔 수 없잖아. 드디어 파마가 끝나고 미스 정은 손목에 인대가 늘어날 만큼 있는 힘을 다해 머릿결을 골고루 드라이어로 폈다. 연갈색으로 염색된 머리 중간중간에 브릿지를 넣었다. 이중 염색된 머리는 색다른 분위기를 냈다. 미스 정의 말대로 머리숱은 거짓말같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미연은 손으로 자신의 머릿결을 만져보았다. 역시 가벼운 느낌이었다. 표피가 두터워서 좀 뻣뻣했었는데 머릿결이 부드러워졌고 움직일 때마다 가볍게 찰랑거렸다. 다른 사람 얼굴 같아, 미스 정. 내가 아닌 것 같지? 이제야 부드럽고 고운 여자가 된 것 같네. 언니, 기계 파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사지를 받아야 하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와. 그렇게 긴 시간을 미용실에서 보내고 새로운 기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미연의 헤어스타일이 변했는데도 우현은 무표정이었다. 통바지 대신 늘씬한 종아리가 드러나는 스커트를 입고 있어도 무표정하기는 매 한 가지였다. 무어라 한마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반응이 없었다. 미연은 그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일 거라 생각했다. 미연은 무엇보다도 그가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좋았다. 그의 입술은 붉은 빛이 감돌았고 와이셔츠 주머니에 담배 부스러기도 들어있지 않았다. 미연이 쾌쾌하게 찌든 담배 냄새가 싫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었다. 미연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그녀의 아버지는 줄담배를 피워댔다. 그녀의 어머니는 미연이 하나만 바라보면서 반평생 살아오셨다. 미연이 태어났을 때도 미연의 아버지가 계속 방에서 담배를 피워서 부부싸움도 많이 했다. 하지만 한번 길들여진 습성을 버리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늘 어머니의 잔소리를 일방적으로 제압시켰다. 담배 연기를 입으로 푸 하고 내뿜으면서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한다. 담배를 피우면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것들을 없앨 수도 있고 뱃속에 있는 기생충까지 죽일 수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는 제일 먼저 집안에서 담배와 잿더리를 없애버리셨다고 한다. 벚꽃잎들이 눈꽃송이처럼 보도블록 위에 낙화했다. 아침마다 가로수 앞을 청소하는 미화원은 4월이 저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개해서 가로수를 수놓았던 꽃잎이 시들었다. 벚나무는 연두색 연잎을 드러내며 나뭇가지마다 이파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실록들이 우거진 5월 주말이었다. 우현은 토요일이라 학원 수업이 없어서 미연의 약국에 들어왔다. 오늘 약국 문 닫고 시간 있으세요? 미연은 그를 알게 되면서 호감을 가졌다. 그리고 잘 보이기 위해 머리나 옷에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아저씨로 여기고 인사 정도만 나누며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신을 타이르기도 했다. 굳이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다. 물론 궁금하기는 했지만 그의 직장은 어디며 무슨 일을 하는지, 왜 보험카드에 아내가 없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도 가족 사항에 대해서는 늘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알 수도 없었다. 갑작스런 정식 데이트 신청에 그녀의 얼굴은 화끈하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이내 자연스러운 미소를 입가에 띄우며 대답했다. 마침 오늘은 좀 일찍 셔터를 내리려고 했었는데 좋아요. 만석공원 옆에 아이보리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곳에서 10시에 기다리겠습니다. 미연은 시간을 기다리기가 초조했다. 긴 머리는 반듯하게 허리선을 넘어 그녀의 몸을 휘감고 있었다. 무슨 옷을 입을까? 그 사람 키가 아담하니까 굽이 없는 간편한 단화를 신고 갈까? 루즈는 뭘 바를까? 어떻게 해야 우연히 반응을 표현할지 생각하다 그냥 피식 웃었다. 결국 평범한 차림을 선택하기로 했다. 약국 셔터가 내려지고 간판의 불도 꺼졌다. 조심스럽고 차분한 발걸음을 집으로 옮기면서 공원을 바라보았다. 진명 아파트 옆에 있는 만석 공원 옆 아이보리 카페에서의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레스토랑은 2층에 있었다. 계단에 올라가는 층계부터 잔잔한 불빛이 비쳤다. 그 불빛 때문에 계단 밟고 지나갈 때마다 미연의 그림자도 벽면을 스치고 지나갔다. 미연이 레스토랑 안에 설치된 분수대를 지나 룸이 있는 공간을 쳐다보았다. 한 구석에 앉아있던 우현이 오른손을 번쩍 들어 자신이 앉아있는 곳을 가리켰다. 유리 칸막이로 막혀진 룸, 화려하고 현란한 불빛이 미연의 모습을 반사했다. 그녀가 입고 있던 하얀 스웨터가 돋보였다. 둥그런 테이블이 놓여진 룸에 들어가자 우연히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를 안쪽으로 앉으라고 한다. 언제부터 와서 기다렸어요? 좀 전에 저도 들어왔어요.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한 웨이터가 주문서를 가지고 내실로 들어왔다. 하얀 와이셔츠에 허리 위까지 내려오는 짧은 조끼를 걸친 웨이터가 허리를 반쯤 굽히고 머리를 두 사람에게 조아렸다. 그리고 주문서를 내려놓았다. 식사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주문서를 위에서 아래까지 내려다보고 미연이 말했다. 돈가스로 할게요.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후식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커피로 주세요. 우현이 미연에게 물었다. 미연 씨는? 저도 커피로 주세요. 차와 음악이 있는 레스토랑. 미연이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분위기였다. 주말이나 행사 기간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콘서트가 열리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미연 씨, 저에 대해 궁금하셨죠? 네, 궁금하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그러셨을 겁니다. 지금은 사촌형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지요. 8년 전 아내가 내 곁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생활의 리듬을 하루 일과에서 찾았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에는 그 리듬이 깨지고 사는 게 시들해지더군요. 그렇게 줄지어 피웠던 담배도 끊었지요. 짝이 없는 삶은 마치 내 삶이 아닌 타인의 삶과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쓸쓸해 보이던 그 눈빛은 아내 없는 빈자리를 홀로 지켰던 탓일까. 어쨌든 미연은 우현의 자상스러움이 좋았고 스스럼 없이 자신에 대해 털어놓으니 마음이 편했다. 식사가 나왔다. 커다란 접시에 둥그런 고기와 소스가 곁들여 있었다. 두 사람은 포크와 나이프로 고기를 썰어 먹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아내가 췌장암으로 투병할 때 난 세상 비난을 했지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나에게 이런 가혹한 형벌이 일어났는지. 아내는 아이들 둘을 키우느라 꿈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했어요. 아이들 키워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만. 아내는 의상 디자이너였어요. 그러다 보니 외국을 드나들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 정도였으니까요. 외국에 갔다 오면 그냥 오는 법이 없었지요. 그때 아내가 나에게 선물했던 불란서째 손수건과 벨트, 지갑, 넥타이 모두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는 아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가 1년 전에 호적에서 제적했다고. 그리고 언제까지나 마음속에 묻어두고 그녀만을 사랑하리라 다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아내가 자신의 마음과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고. 8년이란 세월을 주위에서 그냥 내버려 두던가요? 남자분 같으면 재혼 권유도 끊임없이 있었을 텐데. 있었죠. 41살에 혼자 됐는데 남매를 키우느라 그런 거 신경 쓸 틈도 없고 고독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저 집과 직장이 저의 전부였지요. 저희 어머니도 젊어서 혼자가 되셨어요. 늘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죠. 아픔의 나날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늘 지켜보며 살았으니까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고 어머니는 늘 말씀하시지만 아직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나 봐요. 미연 씨, 금융기관이나 병원, 약국에 가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의료보험증입니다. 미연 씨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요. 저는 혼자라는 사실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내면에는 늘 고독과 외로움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죠. 미연은 그가 의료보험 카드를 단순히 귀찮아서 안 가지고 다니는 줄 알았다. 또 그가 그렇게 말했기에 그런 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한다. 일에 몰두하면서부터 병세는 더욱 짙어져만 갔고 간단한 통증인 줄 알았던 그녀는 암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그도 단순한 통증이라고만 생각했단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라는 끔찍한 소리를 해댔다는 것이다. 진통제에 의존할 뿐 암덩어리를 쳐부술 방도가 없었고 췌장암은 길어야 6개월이라는데 그의 아내는 밤마다 아픔을 참지 못하고 통증을 호소했을 게다. 아내의 고통을 반씩 나눠 가질 수만 있다면 우현은 그렇게 했을 것이다. 사투를 벌이는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이 죽도록 싫었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그녀 옆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가 지극정성으로 간병할수록 그녀도 살아보겠다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쳤지요. 교회에 의지해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허사였어요. 암을 이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병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아내는 먹을 힘조차 없어서 정신을 잃기도 하고 고통스러워서 미친 듯이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결국 3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우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미연도 가슴이 찡해왔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마주 앉아 있는 남자의 가슴 속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서러운 생각이 불현듯 들기도 했다. 식사를 마친 우연은 앞자리에 마주 앉은 미연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놓고 보니 허심탄회한 눈빛이었다. 그의 얼굴빛이 여전히 피로해 보였다. 미연이 볼 때 간 쪽이 좋지 못한 것 같았다. 선생님, 건강을 좀 돌보셔야 되겠어요. 약국에 처음 들어설 때부터 저는 선생님 건강이 걱정되더군요. 약사라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찾아오는 손님 얼굴을 한 번만 봐도 어렴풋이나마 병을 감지할 수 있거든요. 병원 가는 게 두려워요. 아내가 떠난 뒤 줄곧 술로만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보이더군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점점 나태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더군요. 한참 사춘기에 접어들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나까지 그냥 망가져 버리면 그 애들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일생에 있어 그때처럼 몸에 술을 많이 들이부은 적은 없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배가 자주 아프고 피로가 수시로 밀려오네요. 레스토랑에 걸린 벽시계의 바늘이 12시를 가리켰다. 웨이터는 탁자들을 올리고 청소 준비를 했다. 두 사람이 자리를 비켜주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레스토랑을 나와 두 사람은 만석공원의 넓은 광장으로 걸어갔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다. 둘만이 걷고 있는 침묵의 밤이었다.
뚜벅뚜벅 시멘트 바닥을 걷는 두 사람의 구두 발자국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에서는 새순들이 막 피어나오고 있었다. 나무의 새순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었다. 마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약하고 부드럽게 반짝거렸다. 벤치가 보였다. 그는 벤치로 다가가더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촉촉히 젖은 이슬을 닦았다. 앉으세요. 미연은 나무 벤치에 앉았다. 우현도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몸을 기대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는 밤하늘, 가로등보다 더 밝은 달빛. 지금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달빛 아래 비추는 미연 씨 얼굴빛이 부드럽게 빛나네요. 아내가 떠난 이후로 마음의 평화를 느껴보기는 지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둥근 물체가 두 사람이 있는 공간을 비췄다. 달빛이 무척이나 밝은 밤이었다. 구름은 달을 비껴 흘러갔다. 밤하늘에 수놓아진 작은 별들이 반짝였다. 5월의 밤기온은 차가웠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우현이 일어나더니 자판기에서 뜨거운 커피 2잔을 뽑아왔다. 움츠러들었던 몸 속으로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다. 미연이 입을 열었다. 이 공원에 나와 있으면 사람들 살아가는 재미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봄이 되면 초록 잔디들로 공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아요. 공원 옆에 있는 작은 연못도 아름답고요. 늘 맑은 물이 고여 있거든요. 평화스럽고 푸근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 같군요. 사실 지금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면 한눈에 공원이 들어와요.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습관적으로 베란다에서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사는 게 그저 재미없고 별 의미도 찾을 수 없었는데 미연 씨 만난 이후로 사람 사는 재미를 다시 느끼고 있어요. 제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니 기쁘군요. 사실 저도 선생님 만난 이후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좀 설레는 마음이 되기도 하고요. 미연 씨는 연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나 봐요. 지금까지 혼자인 걸 보니까. 선은 보셨어요? 어머니의 마지못한 권유에 이끌려 몇 번 남자들에게 면상을 내밀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번번이 퇴짜를 놓거나 거절당했죠. 그랬군요. 집사람 그렇게 보내고 나니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다가오더군요. 곁에서 나를 지켜보며 격려해 주던 아내가 없는 빈자리를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니까요. 엄마가 꼭 필요한 나이였는데 내가 그의 긴 머리를 아침마다 빗겨서 묶어줬어요. 예쁜 방울을 사다가 달아줘도 아이는 좋아하지도 않더군요. 이 큰 손바닥으로 머리를 잡아당기면 아프다고 울기도 하고요. 밥하고 반찬 만들고 설거지까지 예전에 아내가 하던 일을 모두 내가 떠맡은 셈이 되었지요. 그런데 벌써 그 생활한 지가 8년이 됐네요. 사는 게 다 그런 건가 봐요. 이제는 애들이 다 커서 징징 짜던 딸애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하지만 선생님 참 대단하세요.
누구라도 그랬을 테지요. 딸에는 엄마가 지어준 촉촉하고 윤기 흐르는 밥만 먹어봐서 식성이 까다로웠어요. 지금도 그런 편이지만 처음에 밥 지을 때는 물 조절을 잘 못해서 설익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그 애는 딱딱한 모래알이 입속에서 맴도는 것 같다면서 울더군요. 엄마가 보고 싶다면서. 그럴 땐 가엾다기보다는 같이 울고 싶었습니다. 가끔 눈물이 저절로 흐르기도 하더군요. 미연 씨, 제가 우습죠? 아니요. 선생님은 사모님을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 같네요. 사모님이 선물한 물건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비록 저 세상에 계시지만 행복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선배 언니가 암 말기 선언을 받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언니 남편은 2달 만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더군요. 사실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서로 미워서 등 돌리고 산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잠시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다. 우연히 입을 열었다. 미연 씨, 우리 종종 이렇게 만나면 어떨까요? 이 나이에, 그리고 제 처지에 미연 씨한테 만나달라고 하는 게 억지라는 건 알지만요. 미연은 대답이 없다.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에 깃들었다. 하지만 우연은 그런 미연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자신이 꺼낸 말이 쑥스러운지 시선을 자신의 구두 부리에 둔 채 미연의 대답을 기다렸다. 미연은 짧은 순간 그의 아내를 생각했다. 그는 아직도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추억 속에 스쳤던 어두운 그림자를. 그녀도 그와의 만남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자주 만나다 보면 연민에서 사랑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그를 따라다니는 그 여인의 그림자를 거두어낼 수 있을까? 하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미연은 자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두려워서 이내 대답할 수 없었다. 아래층 남자와, 그것도 애가 둘 딸린 호라비와 정분이 났다는 소릴 그녀의 노모가 듣는 날에는 쓰러져 버릴지도 모른다. 뻔한 일이다. 지금껏 자기가 지켜드리려 했던 어머니와 줄다리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설령 반대를 무릅쓰고 그와 결혼까지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낳지도 않은 두 아이의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아이 한 번 낳아보지 못한 처녀라면 이러한 상황을 당연히 피해 가겠지. 무거운 짐 덩어리를 자청해서 지진 않을 것이다. 잠시 후 미연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겠어요. 가끔씩 차 마시면서 사는 얘기 나누고 그러는 게 뭐 어떻겠어요? 네, 고마워요. 애가 둘이나 딸리고 나이도 많은 호라비가 무슨 염치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우현은 오래전에 아내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던 행복을 다시 맛보았다. 비록 잠시 동안일지라도 미연 때문에 자신감 같은 것이 생겨났다. 그는 수첩 한 구석을 찢어내어 무엇인가를 썼다. 그리고 미연에게 건네주었다. 생각날 때 전화 주세요.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네, 그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피곤하실 텐데 내일 직장에 나가셔야 하잖아요. 그렇군요. 미연 씨도 일해야 하는 사람인데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가끔씩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군요. 이만 일어납시다. 네, 저도 많이 즐거웠어요. 미연과 우현은 아쉬움을 남긴 채 아파트로 향했다. 미연은 그 다음 날부터 뇌리를 떠날 줄 모르는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팠다.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았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은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손님들이 약을 사러 오면 진통제와 해열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뒤바뀌어 팔기도 했다. 한 손님이 다시 찾아와서 항변한 뒤에야 정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는 없었다. 그의 각진 얼굴이 떠올랐다. 떠올리려 할수록 그의 얼굴은 희미한 모자이크처럼 보일 뿐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러지 말아야 해. 머리를 뒤흔들고 감정을 억누르려 했었다. 애써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를 향한 마음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았다. 미연은 밖으로 나왔다. 다른 사람들과 수다를 떨다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나지 않을지도 몰라. 다른 사람들과 수다를 떨다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을지도 몰라. 온종일 땡볕에 얼굴을 그을린 박노인은 미연이 나오자 닫혔던 입을 열며 자신이 살아온 인생 역경을 털어놓는다. 내가 이것 안 팔아도 여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디. 젊어서부터 장사에 인이 배겨서 집에 앉아 있으면 좀이 쑤시는구먼. 이건 내가 텃밭에다가 씨 뿌려서 내 자식처럼 기른 푸성기들이여. 박노인은 가끔씩 햇볕에 시들어버린 상추와 쑥갓에 분무기로 물을 칙칙 뿌렸다. 호박과 오이는 한 무더기씩 나란히 쌓아놓았다. 지나가는 행인들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일 게다. 박노인은 그렇게 부지런히 텃밭에 푸성기들을 키워서 팔았다. 이걸 팔면 용돈은 되시나요? 용돈이야 되지. 하지만 이 나이에 돈을 바라고 하겠어? 집에 가면 친구도 없지. 닭장속 같은 집에 갇혀 있다 보면 숨 막히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나와버리지. 자식들이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말리지만 저희들은 내가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속 타는지 몰라. 그러시겠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미연은 노인의 얘기를 좀 듣다가 일어났다. 미용실 문을 열었다. 미스 정은 바쁜 모양이었다. 미연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다. 잘려진 머리카락이 바닥에 제법 떨어져 있었다. 아마 커트 손님들이 많이 왔었던 모양이다. 미스 정은 손님의 커트에 목숨이라도 건 사람처럼 몰두해서 일을 했다. 미스 정은 손님의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앞에 놓인 큰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머리를 손질하는 미스 서의 눈은 예리했다. 그 거울 속에 미연의 모습이 나타나자 언니, 어서 와. 미연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눈은 여전히 손님 머리에서 떼지 않은 채였다. 미용학원에서 수료를 마친 보조 미쓰리가 미연의 발 밑에 흩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빗자루로 쓸어버렸다. 오늘 제법 손님이 많았나 보네. 그러면 뭘 해. 파마 손님이 몰려와야 돈이 되는데. 가게세, 전기세, 파마약값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장난이 아닌걸. 장부를 보고 있으면 허탈할 때가 많아. 미용 기술 배운 게 후회될 때도 가끔 있어. 다 그렇지 뭐. 점심은 먹었어? 아, 아니. 이손님 머리 다 자르고 미쓰리와 먹으려고 감자탕 주문했는데 언니는 식사 어떻게 했어? 나도 아직 전이야. 우리 같이 먹자. 미스 정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손님의 머리를 감긴 뒤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렸다. 드라이어는 계속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브러쉬로 머리카락을 둘둘 말아서 넘겼다. 스프레이를 뿌린 미스 정은 손님의 어깨에 걸쳐있던 가운을 벗기고 스펀지로 머리카락을 털어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자 손님은 미용사에게 맡긴 머리가 잘 됐는지 앞뒤 좌우로 몸을 돌리면서 거울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었다. 흡족해하는 표정이었다. 얼마죠? 파마는 3만 원 받아야 되는데 2만 5천 원만 주세요. 손님은 고맙다는 말을 뒤로 하고 문 밖으로 사라졌다. 재료비는 몇 푼 투자 안 하고 인건비가 80%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일이 아닐까. 하지만 미스 정은 늘 불만이 많았다. 힘든 노동의 대가로 받은 거라서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가게세와 공과금, 인건비를 포함하면 사실상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언니, 이리 와봐. 점심 식사 올 때까지 머리 마사지 해줄게. 그때 오라고 했더니 잊어버렸나 봐. 좀 바빴어. 미스 정 말대로 하길 잘한 것 같아. 걸어갈 때마다 머리카락이 찰랑거려서 기분이 상쾌한 거 있지? 워낙 잘 나와서 마사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온 김에 한번 하지 뭐. 그렇게 말하고 미연은 의자에 앉았다. 미스 정은 머리에 무엇인가 열심히 바르고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운 열기가 나오는 스팀 기계가 미연의 머리를 말려주었다. 30분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려니 어깨도 아프고 우연에 대한 생각이 다시 꼬리를 물고 시작되었다. 마사지가 끝나도록 식사는 배달되지 않았다. 인상을 찌푸리며 미스 정이 식당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문이 열렸다. 감자탕이 도착된 것이다. 그녀는 배달원 남자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다. 주문이 밀려서 바빴습니다. 냄비에 국물은 데워서 드세요. 호박나물, 김치, 비듬나물과 곁들여서 가져온 사내는 음식을 미용실 한쪽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나갔다. 미스 정과 미스 리는 국물을 데워서 잡뼈가 푹 고아진 살덩이의 고기를 양손으로 집어들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입으로 쪽쪽 빨아먹었다. 두 사람은 거의 미연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찌나 개걸스럽게 먹던지. 미연은 그만 비위가 상해서 수저를 놓았다. 언니, 왜 고기 한 점도 안 들어? 밥도 그대로잖아? 어디 아파? 아니, 그냥 기운이 없고 먹고 싶은 생각도 없네. 나 그냥 갈게. 마사지 고마워. 언니,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지. 그래, 이따가 생각나면 시켜 먹을게. 그녀는 미용실을 나왔다. 우연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학원에서 대입 준비생들을 위해 열심히 흑판에 글씨를 쓰고 있겠지. 그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다.
내 생각 따위는 하지 않을 거야. 그가 가르쳐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수업 시간에 결례가 될까봐 걸지 않았다. 미연의 이성이 그에게서 멀어지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녀의 감정은 그녀를 우현에게로 이끌었다. 그가 레스토랑에서 아내 얘기를 꺼냈을 때 미연은 그의 아픈 과거의 상흔을 들추고 싶지 않아서 무표정하게 듣고만 있었다. 30대 중반이 되었어도 누굴 뚜렷하게 좋아해보지 않았던 그녀였다. 약국에 찾아오는 손님이 없을 땐 한방에 관한 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미연에게 이러한 감정이 생긴 것은 처음이었다. 그를 생각할수록 뇌리를 파고드는 연민의 감정은 사랑일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가슴의 몸부림은 어떻게 잠재워야 하는 것일까? 남녀가 서로 마음이 상통하면 사랑은 성립되는 것이다. 사랑이 성립된 후에 일방적인 배신이나 혐오가 존재할 수도 있겠지. 미연은 3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사랑에 이제 막 눈뜬 숙성치 못한 소녀와도 같았다. 약사 생활 10여 년을 넘게 해오면서 결혼도 못한 자신의 처지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그저 늘 죄송스럽기만 했다.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지금껏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는데 딸의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늘 손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셨고 그래도 딸에게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늘 괜찮다고만 하셨다. 등록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가슴을 졸이며 뛰어다니셨다. 그렇게 해서 한 번도 등록금 납부 기간을 넘겨본 일이 없었다. 지금도 여전히 미연과 같이 살면서 조석으로 딸아이 찬을 짓고 계셨다. 미연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머니의 걱정은 늘어만 갔다. 미연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외모도 그런대로 괜찮고 학벌도 좋고 직업도 괜찮은데 왜 아직도 짝을 만나지 못한 걸까? 남들은 자신의 처지보다 못해도 다 결혼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 중에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저 대충 조건이 맞으면 결혼해서 살아야 하는 걸까? 미연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었다. 우연에 만나자는 제안을 그냥 흔쾌히 받아들일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다. 어차피 어머니가 내 인생을 살아주실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죽은 여인의 그림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테고. 어느새 정류소 옆에 가로수 잎들이 너풀거렸다. 여름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따갑게 내리쬐는 햇볕에 연한 나무 이파리들은 진한 색을 띠기 시작했다. 가로수에 무성한 잎들이 음지를 만들었다. 박노인도 나무 그늘을 찾아 그 밑에 좌판을 옮겼다. 약국 앞을 지나다니는 행인들의 옷차림새가 반소매로 바뀌기 시작했다. 반소매 아래로 드러난 허연 팔들이 희디 희었다. 짧은 반바지를 입고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은 다방레지가 껌을 짝짝 씹으면서 약국 안으로 들어왔다. 임신 자가진단기 있어요? 네. 얼마예요? 8,000원인데요. 반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미연에게 건네주었다. 어떤 노인네가 커피 시켜 마시고 손 몇 번 잡아보고 주머니에 찔러주었나 보다. 레지는 화장을 두껍게 해서 나이 좀 들어 보이려고 애를 쓴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10대의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머리에 진한 노란색으로 몇 번은 염색하고 탈색한 것 같았다. 머리 색깔과 얼굴 색이 비슷해 보였다. 그녀는 커피 배달을 다니며 아무에게나 웃음을 팔았을 것이다. 손님의 호출에 덜어는 여관에서 차를 팔기도 했을 테고 그 웃음에 매혹된 남자와 단시간 관계를 즐기고 나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걸어 나올 것이 분명하다. 여관 앞에서 내려간 브래지어 끈을 치켜 올렸을 수도 있고 여러 남자와 관계를 즐길 거면서 모르는 씨는 왜 뿌릴까? 처음부터 단도리를 잘할 일이지. 미연은 이렇게 자기를 마구 굴리는 여자들에게 자가 진단기를 판매할 때 정말 혐오스러웠다.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는 하겠지. 어쩌면 미연은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지게 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늦은 시간이 되도록 우연을 기다렸다. 가끔 나타나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를 기다리다 보면 그리움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밤하늘에 달이 떠 있다. 흰 구름은 솜털 조각처럼 흐트러져 있었다. 여객기 한 대가 번쩍번쩍 불빛을 내며 착륙할 공항의 활주로를 찾아가고 있었다. 밤 11시가 지났다. 미연은 약국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렸다. 터벅터벅 혼자 걸어가는 발길. 옆에 그가 없으니 공허했다. 어느새 그와의 만남에 길들여진 것이다. 다리에 족쇄가 채워진 듯 공원을 향해 걷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앞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우연이었다. 오늘은 못 만나려나 했는데 그가 곁으로 다가왔다. 어머, 선생님, 오늘은 못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 예, 좀 전에 와서 애들 자는 것 좀 보고 나왔어요. 아직 안 들어갔을 것 같아서. 미연은 그의 팔짱을 끼고 몸을 살며시 기대었다. 그에게 기대고 있으면 편했다. 우연히 입을 열었다. 미연 씨 손은 늘 온수같이 따뜻하군요. 정말요? 그럼 선생님 품은 새털처럼 푹신해서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럼 우린 비긴 거군요. 그런 셈이죠. 그와 있으면 행복했다. 원래 애교란 것과는 담을 쌓고 살아온 미연이었는데 그에게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애교를 부려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모두 이렇게 변하는 것일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또 아쉬운 작별 인사를 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되었다. 그와 같이 앉았던 벤치는 초록색 페인트로 다시 칠해져 더욱 선명해 보였다. 가로등 아래에서 파라솔을 펴놓고 아이스크림과 쥐포 그리고 음료수를 파는 노점상 앞을 지나갈 때였다. 생머리를 정수리 중간에 묶어 올린 여자가 큰 소리를 쳤다. 학생인 듯 했다. 아이스크림 사세요. 맛이 시원해서 가슴속까지 적셔주는 아이스크림이 한 개에 500원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니 속에서 열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가슴 속까지 시원히 적셔주는 아이스크림이라. 미연은 동전을 꺼내 들었다. 이거 하나 주세요. 크림통에 허리를 구부린 여학생은 아이스크림 케이스에 크림을 2번 떠서 위만 얼기설기 부풀렸다. 미연에게 건네주었다. 많이 드린 거예요? 미연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거 한 입이면 다 먹을 수 있겠는데요? 주머니에 동전을 넣더니 미연을 외면한 채 다시 소리를 질러댔다.
아이스크림 사세요. 맛이 시원해서 가슴속까지 적셔주는 아이스크림이 한 개에 500원이에요. 시원한 아이스크림 있어요. 아무튼 장사는 참 잘하는군. 미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한 입에 녹아 없어진 아이스크림은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었다. 뾰족한 잎이 쭉쭉 올라온 잔디밭에는 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낮에 불볕 더위에 시달리던 사람들 모두 나왔나 보다. 그나마 저녁에는 해가 없어서 괜찮았다. 아이들은 방학이라 그런지 늦은 시간까지 노느라 여념이 없다. 모두들 느긋한 모습이었고 시간관념도 없어 보였다. 미연도 잔디밭에 들어가서 앉았다. 밝은 달빛에 가로등은 어둡게 자고 있었다. 그와 단둘이 있었던 넓은 광장을 아이들이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돌고 있었다. 우현을 생각하면서 자전거와 롤러가 달리고 있는 광장을 바라보았다. 소년들이 움직일 때마다 어두운 공간에서 야광이 번쩍번쩍 현란한 불빛을 냈다. 롤러를 대여하는 주인이 바퀴에 배터리를 넣었나 보다. 롤러를 타던 아이들 중 하나가 땀을 흘리며 잔디밭으로 다가왔다. 엄마, 나 더워. 음료수 사줘. 얘가 밖에만 나오면 돈을 쓰네. 이번이 마지막이야. 미연의 나이와 비슷한 여인이 그 아이의 엄마인 모양이었다. 미연의 옆에 앉아있던 여인이 아들에게 훈계를 했다. 갑자기 그 모자가 부러웠다. 난 지금껏 무엇을 했을까? 훈계하거나 안고 다독거릴 아이 하나 없으니. 좀 전에 그 아이가 롤러에 신물이 났는지 다시 엄마 곁으로 다가왔다. 다시 투정이 시작되었다. 엄마, 나 바이킹 탈래. 태워줘. 좀 전에 음료수 먹었잖아. 바이킹. 아이의 극심한 투정에 아이 엄마가 지쳤는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갔다. 그들은 화려한 불빛으로 치장한 작은 바이킹이 있는 쪽으로 사라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더 보고 싶어졌다. 거의 매일 만나면서도 늘 그가 보고 싶었다. 그건 우현도 마찬가지였다. 버스에서 내리는 시간에 맞추어 앞을 서성거리면 을에 그가 나타났다. 그들은 만석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가끔씩 사람들이 한둘씩 지나가기도 하지만 자정 무렵이 되면 거의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새 그곳은 둘만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를 만난 것이 새순이 돋는 5월이었는데 이제 가을이 되었다. 우현과 미연은 언제나처럼 커피 한 잔씩을 들고 벤치에 앉았다. 미연의 어깨에 그의 손이 올려졌고 그녀의 촉촉한 볼에 입술을 대어보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들은 서로의 입술을 찾았다. 그렇게 공원 한 구석 벤치에 앉아서 오랫동안 긴 키스를 나누었다. 그리고 한동안 서로를 껴안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로의 팔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아쉬웠다. 서로 감정을 자제하기가 어려웠다. 누가 뭐라든 하나가 되고 싶었다. 그것이 그들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차라리 나이 어린 철부지였다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가 되었을 텐데,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충실한 사랑의 날개가 되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날도 우연의 얼굴은 피로해 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았다. 미연은 그에게 종합검진이라도 받아보라고 보채도 보지만 소용이 없었다. 늦게까지 데이트하는 날이면 그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은 앉아있지를 못했다. 미연은 이제 완전히 그에게 빠져버렸다.
쉬는 시간이면 우연은 어김없이 미연에게 전화를 했다. 미연의 어머니도 딸의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데이트하는 사람이 애가 둘이나 딸린 호라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두 사람의 사랑이 짙어갈 무렵이었다. 이제 겨울의 스산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미연은 그날도 변함없이 저녁 시간에 약국 문을 열고 나와 우연히 버스에서 내리기를 기다렸다.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은 통화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미연은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안 좋은 일이 그에게 일어났을 것 같은 예감 때문에 안절부절하며 정류소 앞을 서성거렸다. 그 다음 날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미연은 전화를 걸어 음성 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겨놓았다. 파리파리를 남겨놓기도 했다. 그래도 우연으로부터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그립고 보고 싶고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의 집 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러도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애들도 없었다. 학원으로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어느 학원인지도 몰랐다. 핸드폰으로 계속 연락을 했기 때문에 굳이 전화번호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다. 우현의 행방을 혹시 경비원은 알고 있지 않을까? 얼마 전 새로 바뀐 경비는 매번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자고 있었다. 그래서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가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입을 떡 벌리고 뒤로 몸을 젖히고 자는 모습은 마치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맹꽁이 같았다. 숨을 쉴 때마다 불룩 나온 배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우현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의 친척들이 벌써 아파트로 우르르 몰려왔을 것이다. 병원에 입원했을까? 내게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그의 알리바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학원도 그만두고 어디로 간 걸까? 그럼 애들은 어디에 있지? 벌써 한 달째 연락이 두절되었다. 미연이 바바리를 입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섰다. 거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연아, 603호 이사는 안 간 것 같은데 우편물이 한 달째 우체통에서 넘쳐나더라. 초저녁에는 불도 늘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걸로 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더구나. 아, 그래요? 엄마, 다녀올게요. 현관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경비실에 경비가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미연은 경비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경비는 관리비 영수증을 분리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종이 한 장을 빼서 서랍에 넣었다. 맹꽁이 배를 앞으로 들이밀고 헉헉거리는 숨을 들여 마시더니 미연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수 인사를 했다. 이제 출근하시나 봐요? 예. 경비는 유리창문으로 고개를 쭉 내밀더니 미연에게 물었다. 603호에는 아무도 없나 봐요? 그것은 미연이 그에게 묻고 싶은 말이었다. 그도 우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글쎄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날씨가 싸늘해져서 밤에 공원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미연은 벤치에 살짝 걸터 앉았다. 저쪽으로 공원 관리인만이 지나가고 있었다. 미연이만 이 공원에 있는 것 같았다. 그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날씨가 무척이나 쌀쌀해졌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첫눈도 내리겠지.
미연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달을 거쳐 지나갔다. 그리고 별들이 띄엄띄엄 떨어져서 작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밤하늘에 걸린 달, 그리고 별 하나. 아름답다고 해야 할까, 서글프다고 해야 할까. 차가우리만치 밝게 빛나는 저 달은 그대의 심장. 그 곁에서 조그맣게 반짝이며 달을 향해 있는 저 별은 나의 눈물. 그대가 나를 사랑한들 무엇하리. 내가 그대를 사랑한들 어찌하리. 그대를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는 이 아픔. 미연은 밤하늘을 보면서 얼마 전 책에서 본 시 한 구절을 생각했다. 마치 지금 그녀의 심정을 노래하는 듯 했다. 그를 향한 기다림의 끝은 어디일까? 호련히 떠나버린 사람. 그가 정해진 시간의 사슬을 타고 표류해서 머무른 곳을 알 수만 있다면 이제 그의 곁에 버티고 있는 떠나간 여인의 그림자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우현도 지금쯤 점퍼를 꺼내 입었겠지? 그의 뽀얀 얼굴이 떠올랐다. 미연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의 소식만이라도 전해 들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만인이 축복해주는 만남이라면 더 바랄 나위도 없지만 그럴 것 같지도 않으니. 이곳에 둘만의 공간이 존재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미연은 공허했다. 둥근 광장 테두리에 선을 밟고 있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너무도 가엾게 느껴졌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사랑하고 싶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속이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미연에게 연락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기에 미연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단지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결국 잠이 오지 않아 그날도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새벽 5시가 돼서야 간신히 잠들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 미연은 약을 진열해 놓는 장식장 먼지를 털어 내렸다. 이젠 잊어야 해. 나타나지 않는 그를 기다리면 뭘 할까? 목숨 바쳐가며 기다린다고 해서 그가 나타날까? 그래,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요란스레 울렸다. 여보세요? 저 성우현입니다. 미연은 잠시 말을 꺼내지 못했다.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힘없는 그의 목소리. 한 달하고도 벌써 보름이 지났다. 꿈에도 그리던 그리운 그의 음성이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었다.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군요. 예, 여기 안성입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주 많이 궁금했어요. 미안해요. 미연 씨에게 상처만 주는군요. 연락을 할 수 없었어요. 내 양심이 허락하질 않더군요. 내가 미연 씨 인생에 끼어들면 불행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미연 씨도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아주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건 잘한 일인 것 같네요. 많이 기다렸어요. 어느 곳에 계시는지 알 수도 없고 애만 태우다가 이젠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접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미연 씨, 지금도 난 건강이 아주 안 좋아요. 병원에서야 수술하고 계속 약 먹으면 많이 호전될 거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젠 미연 씨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병이 완치될 것 같지도 않고 과연 내가 한 여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미연 씨는 아마 내가 잘못되면 애들 맡아서 키우겠다고 나설 사람이지요. 물론 이제 다 컸다면 다 큰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더욱 그런 피곤한 자리를 맡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선생님의 그런 마음 기쁘게 받을게요. 고마워요. 전화 주셔서. 이렇게 목소리라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미연 씨 말대로 병원에서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한 달 정도 병원에 있다가 지금은 이곳이 공기가 좋다고 해서 요양 중입니다. 간경화는 스트레스와 피로, 과음 등이 원인이 되는 병이었다. 수화기를 잡고 있던 미연의 손에 힘이 빠져버렸다.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눈물샘에선 하염없이 뜨거운 액체만 쏟아졌다. 그를 원망하며 기다렸던 시간들의 아픔은 사라졌다. 단지 그가 너무 가엾어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배려 때문에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를 너무 사랑하는데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서러워서 끝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은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사랑이 가슴속 깊이 전해져 왔다. 잠시 후 미연은 그에게 물었다. 애들은요? 학원 하는 사촌형 집에서 학교 다녀요. 미연 씨, 내 걱정하지 말고 힘내요. 미연 씨는 예쁘고 착하잖아요. 게다가 똑똑하기도 하고, 나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래요. 내 소망이요. 어쩌면 앞으로 전화 못할지도 모르겠군요. 부디 행복하기 바랍니다. 네, 그럴게요, 선생님. 그곳에서 요양 잘 하시고요. 빨리 몸 추스리세요. 빠른 쾌유를 빌게요. 먼저 끊으세요. 그래요. 그럼 잘 지내요. 이것이 그와의 마지막 통화일 것이다. 그는 다시는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 전화하면 절대로 굳은 결심을 지키지 못할 테니까. 우현도 그럴 것이고 미연도 그동안 다잡은 마음이 모래성 무너지듯 무너져 버릴 것이다. 둘 앞에 놓인 길이 종국에는 파경을 맞이하고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것일지라도 그 길로 따라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미연은 다음 날부터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다. 기운이 없어서 사지가 늘어졌다. 몸을 제대로 가누기가 힘들었다. 미연은 살아가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없어졌다. 그와의 만남, 그를 기다리는 서성거림,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모두 잊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쉽사리 잊혀질 수 있겠는가?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면서 미연이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3일 동안 미연은 그렇게 누워 있었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자.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즐겁게 살아가야겠지.
불쌍한 내 어머니. 미연은 몸을 추스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먹었다. 나오면서 어머니의 손을 어루만져 드렸다. 엄마, 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다 나았어요. 다시는 아프지 않을 테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 그래야지. 오늘 하루 더 쉬지 그러니? 아니에요. 이제 몸도 가뿐한걸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왔다. 먹구름이 하늘 위로 겹겹이 덮여 있고 맞바람이 치고 있었다. 잎사귀도 없는 앙상한 가로수와 벚나무들이 바람에 요동을 치며 좌우로 움직여댔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 약국 앞 정류소에 이르렀다. 오약사? 박노인이었다. 이젠 날씨가 꽤 쌀쌀해졌는데도 여전히 이것저것 펴놓고 장사를 하는 것이었다. 박노인에게도 가슴 아픈 추억이 있을까? 미연은 문득 다른 이들은 어떨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어디가 편찮으세요? 글쎄, 다리가 뻐근하게 저려오는구만.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원. 어제부터 쿡쿡 쑤시니 말이야. 미연은 약을 조제해서 봉지에 담았다. 그리고 박노인에게 건넸다. 물도 한 컵 주시오. 노인은 약봉지에서 약을 꺼내서 물과 함께 삼켰다. 그리고 틀니를 빼더니 입으로 물을 오물오물한 뒤 밖으로 나가 뱉어버렸다. 틀니를 뺀 박노인의 입술은 쭈글쭈글 합주기가 되었다. 그리고 비가 올 것 같다며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하며 박노인은 밖으로 나갔다. 1시간쯤 지나서 정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내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거센 빗줄기가 아스팔트 도로 위를 적셨다. 아마도 겨울을 부르는 비인가 보다. 미연은 우산을 펴들고 정류소에 나가 보았다. 버스가 정차하고 사람들이 내릴 때마다 미연은 그리운 얼굴을 찾았다. 금방이라도 그가 나타날 것만 같은데 보도블록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제법 굵어졌다.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차들은 흙탕물을 튀기며 지나갔다. 차들이 지나갔던 자리에는 기름이 떠 있었다. 그 기름 위로 희미하게 무지개가 번져났다. 미연의 시선은 흙탕물 위에 떠 있는 기름에 머물렀다. 기름은 빗물에 섞여 흘러갔지만 결코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 기름은 자신의 고유한 특성대로 물 위에 떠 있을 뿐이다. 결코 하나가 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저항하지도 않았다. 어쩌면 우현과는 그런 사이일지도 모른다. 서로 사랑한다면 그런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누군가 말할지도 모른다. 서로의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사랑한다면 그를 붙잡아야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주 짧은 시간을 함께 살더라도 그를 보내고 가슴 아프게 살아야 하는 시간들이 너무 길어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플지라도.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 그가 그러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저 물과 기름의 관계로 남으리라.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 다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35해를 보내며 처음으로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랑이었다. 남들 다 하는 짝사랑도 없었고 첫사랑도 없었다. 미연은 35해를 살고서야 짧은 기간 동안 한꺼번에 그 모든 사랑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슴 깊이 사랑을 경험했다. 우현과의 사랑은 첫사랑이었고 정열적인 사랑이었고 마지막 사랑이었다. 아마
앞으로 누군가 만날 것이다. 미연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본 경험이 있어서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가슴 깊이 사랑해 주리라. 우연히 마지막 사랑이듯 나와 살아갈 그 사람도 마지막 사랑처럼 내 모든 것을 주어서 사랑하리라. 마음속으로 혹시나 하면서 만날 날을 기약하면 할수록 멀어져가는 사랑의 그림자. 어느 날인가 그가 아닌 다른 이를 만나서 남아있는 시간들을 채우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우현의 소망이라면,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면 미연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날들이 지나면 정류소 앞 가로수들이 몇 번인가 옷을 갈아입고 나면 그때는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며 미소를 지을 수 있으리라. 이화숙 작가님의 단편소설 슬픈 직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